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연이은 흉년이 온 나라를 덮치며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늘은 마치 백성들을 버린 듯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져 씨앗 하나 싹 틔우지 못했지요.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 산 아래 초가삼간에서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서한겸은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오직 어머니 유씨 부인만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를 10살 적에 여의고 난 뒤로 모자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버텨왔습니다. 얘야, 오늘은 장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유씨 부인이 마른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며칠째 입에 풀칠도 못한 탓에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야위어만 갔습니다. 한겸은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반드시 나무를 팔아야 합니다. 어제 산에서 주워온 나무가지라도 팔아야 쌀 한 줌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한겸은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등에 진 짐이 무거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것이 모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이었지요. 장터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으나 한겸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 무렵 간신히 나무를 팔아 품삯을 받았는데 고작해야 쌀 한 줌과 엽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지요. 어머니께 따뜻한 미음이라도 올릴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는 길목,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겸의 발걸음이 뚝 멎었습니다. 한 여인이 넋기라도 잃은 듯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비단 치마저고리를 걸쳤으나 온몸은 먼지투성이,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비녀 하나가 그녀가 보통 신분의 여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겸은 눈을 의심하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숨은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금세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어깨를 살살 흔드니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입술만 달싹였을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기력이 다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한겸은 물동이를 열어 여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물물을 가냘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겸은 조심스레 물을 먹여주었고 여인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소인은 유농년이라 합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옥년이라 이름을 밝힌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결보다도 가벼웠습니다. 한겸은 잠시 망설였지요. 어머니를 위해 구한 귀한 쌀이었지만 눈앞의 여인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보였습니다. 아씨,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한겸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쌀 중 절반을 덜어 죽을 쑤었습니다. 곧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옥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지요. 총각의 은혜를.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아들고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씩 넘겼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자 한겸의 마음에도 따스한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소인이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총각께서는 어찌 낯선 일을 위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씨께서는 어찌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옥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본래 기방에서 몸을 의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방마저 문을 닫아갈 곳이 없어 며칠째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기방이며 주막이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었지요. 죽을 다 먹은 옥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깊이 절했습니다. 총각의 은혜, 옥년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옥녀는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겸은 남은 쌀을 쥐어주려 했으나 옥녀는 거듭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각도 분명 어려운 처지이실 텐데 더는 민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곤 머리에서 비녀 하나를 빼내어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소인이 가진 것은 이것뿐이옵니다. 한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씨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옥녀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한겸은 어머니께 드릴 쌀은 반으로 줄었으되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지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사연을 전하자 유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야,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하늘은 선한 일을 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그날 밤 모자는 적은 양이었으나 따뜻한 미음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겸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옥년이 무사히 갈 곳을 찾았기를 빌었습니다. 아직은 알지 못했지요. 그날의 선한 마음이 훗날 그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흘렀지요. 서한겸은 여전히 산에 올라 나무를 주워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어머니 유씨 부인의 기침은 더욱 깊어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한겸은 어머니를 위해 약재라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요. 그날도 새벽부터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 총각. 뒤를 돌아본 한겸은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길가에서 쓰러져 있던 옥년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녀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이 빨아달인 연분홍 치마 저고리에 머리는 곱게 빗어올려 정갈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에는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아씨, 어찌 이곳에? 놀란 한겸의 말에 옥녀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총각의 은혜로 소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소인을 아는 분을 만나 보살핌을 받게 되었지요. 옥녀는 보자기를 풀어내어 그 안에 물건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작은 약재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각께서 소인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마련해 왔습니다. 한겸은 당황스레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아닙니다, 총각. 소인이 그날 죽어가고 있었다면 총각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쌀을 나누어 소인의 목숨을 살려주셨지요. 옥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총각께서는 소인이 기생 출신임을 아시고도 눈빛 하나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귀하고 천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똑같이 하늘 아래 사는 백성일 뿐이지요. 옥녀는 그 말에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수많은 사내들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는 처음이었지요. 총각, 이 약재는 기침에 좋다고 합니다. 부디 어머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귀한 것을 아씨께서 어찌 구하셨습니까? 소인을 돌봐주시는 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총각 같은 의로운 분이라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지요. 한겸이 거듭 사양하자 옥녀는 더욱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총각, 부디 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날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소인은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겸은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아씨의 정성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씨께서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을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하신 원님과도 면식이 있는 분이지요.
한겸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는 이세홍 원님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원님과 면식이 있으시다니. 총각, 혹시 이 고을에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소인이 그분을 통해 원님께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겸은 민치권 현감의 가혹한 세금과 부역, 최방원의 횡포까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성품 탓에 곧 고개를 떨궜지요. 아씨의 마음은 고맙지만 소인 같은 농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자 옥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각, 그런 말씀은 마시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농부라고 해서 미천한 것은 아닙니다. 소인이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총각처럼 진실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런 분의 말씀이라면 원님께서도 귀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옥녀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총각,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아씨도 부디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옥녀는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고 한겸은 그녀가 남기고 간 음식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고 놀라워하며 물으셨지요. 얘야, 이건 어디서 났느냐? 한겸은 옥년과의 재회와 그녀가 건넨 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낭자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구나. 그렇지. 세상은 아무리 모질어도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날 저녁 모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지요. 옥년이 준 약재로 끓인 차를 마신 어머니의 기침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별빛이 총총한 밤 한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옥년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농부가 고을의 부정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 무렵 고을의 관아에서는 민치권 현감이 장부를 펼쳐놓고 음흉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 그는 이 자리에 부임한 이래 온갖 수단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왔지요. 방언이 이번 달 세금 징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민치권이 옆에 앉은 최방언을 불렀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정식 벼슬은 없었으나 그는 현감의 신복이 되어 세무를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교활하고 차갑기로 이름난 자였지요. 현감날이 장부상으로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방언이 비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나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두세 배까지 더 거두었습니다. 그 차액은 따로 보관해 두었지요. 민치권은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에는 정상적인 세율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더 걷어 착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상습 수법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이번에는 새로 재헌 공사를 한다 핑계로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했지 않습니까? 실상은 현감나리댁을 고치는 공사였지요. 허허, 방언이 참 영리하구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 믿고 나섰는데 그것이 내 집일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흉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관아 문 밖에서 왁자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치권이 인상을 찌푸리며 아전을 불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현감날이 백성들이 세금을 덜어달라며 호소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민치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런 놈들이로군. 방언이 나가서 단단히 겁을 주어라. 최방언이 관아 마당으로 나가니 10여 명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겸의 이웃인 박영감도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노인이 맨 앞에 엎드려 애끓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날이 저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리도 가혹한 세금을 물리십니까? 작년에도 흉년이었는데 올해까지 이러면 저희는 어찌 살라는 말씀이옵니까? 최방언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세금은 나라에서 정한 대로 거두는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못 지어 흉년이 된 것을 어찌 관가 탓으로 돌리느냐? 허나
이웃 고을보다도 2배나 많은 세금을. 박 영감이 말을 이으려 하자 최방원은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감히 관가 일을 두고 시비를 거느냐? 다시 입을 놀리면 곤장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어났으나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판에 세금까지 내라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날이 저희도 나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때 한 젊은 농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서한겸이었지요. 어허, 이게 누구냐? 서한겸이 아니냐? 홀어머니 하나 제대로 봉양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최방원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한겸은 눈빛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서방, 저희는 다만 정당한 세율대로 세금을 내고 싶을 뿐입니다. 이웃 고을과 비교해도 너무 과중합니다. 정당한 세율? 허허,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천한 농부 주제에 감히 관가의 일에 참견을 해? 최방원은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어서 꺼져라. 다시 관아 근처에 얼씬대면 곤장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한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 분명했지요. 관아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떨군 채 흩어졌습니다. 한겸은 박 영감과 함께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겸아, 우리 같은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야지. 박 영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두 굶어 죽고 말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새 원님이 오셨다지만 현감이 장부를 조작해 올리면 원님께서도 알 수가 없을 테지. 한겸은 옥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여 정말로 원님께 이 억울한 사정을 전할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 시각 관아 안에서는 민치권과 최방원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감날이 새로 부임한 원님이 꽤 깐깐하다 들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말라. 장부는 이미 완벽히 꾸며 놓았고 백성들 입을 막는 법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우리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소. 민치권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지요. 언젠가는 그들의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관아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서한겸은 며칠 동안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지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탐관오리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홀어머니 유씨 부인은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미어졌습니다. 얘야,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그러나 한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속을 달래려 홀로 깊은 산으로 향했지요. 안개 자욱한 산길을 한참 오르자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퇴락한 기와 지붕과 낡은 목조 건물이었으나 왠지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암자 마당에서는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승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워 입은 승복이었으나 깨끗했고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한겸은 정중히 절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신지요. 노승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이런 깊은 산 중에 무슨 일로 발걸음을 했는고. 산 아래 사는 서한겸이라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올라왔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노승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어찌 그리 근심이 깊으신가. 한겸은 잠시 머뭇거리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 백성들의 고통, 자신의 무력감까지 모두 고백했지요. 대사님, 이런 세상에서 선량한 사람은 늘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까? 정의는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시주, 노승은 운어라 하오. 이 암자에서 30년 넘게 수행하며 많은 이들의 괴로움을 지켜보았소. 그 목소리는 깊고 온화하여 듣는 이의 가슴 속에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시주께서 겪은 일은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기미가 있어. 희망의 기미라니요? 시주께서는 길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해주었다 하지 않았소? 그때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했는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였지요. 바로 그것이요. 시주의 마음속에 자비와 의로움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 할 수 있어. 운어대사는 그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불단 위에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시주, 작은 선행 하나가 큰 인연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대가 그 여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올 것이요. 언제,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으나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는 법이요. 한겸은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아니오, 시주.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은 옳소. 다만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오. 조급히 나서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운어대사는 차를 끓여 내어 주었습니다. 구수한 차향이 법당 안에 퍼지자 한겸의 마음도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지요. 시주는 올곧은 길을 걸어왔소.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불의에 맞서려는 용기도 보여주었소. 그런 시주를 하늘이 어찌 버리겠소. 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낙심 말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요. 시주의 선한 마음이 머지않아 큰 결실을 맺을 것이니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하시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한겸은 합장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대사님, 오늘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곧은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흔들리면 이곳을 찾으시오. 노승이 정진하며 시주를 위해 빌어주겠소.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운어대사의 말씀이 깊숙이 새겨진 까닭입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전하자 유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좋은 스님을 만났구나. 그분 말씀이 옳다. 하늘은 선한 일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단다. 그날 밤 한겸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옥년의 모습이 아른거렸지요. 과연 그녀가 말한 대로 언젠가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 조심스레 싹트고 있었습니다. 운어대사를 만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서한겸이 집앞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고개를 들어보니 옥년이 단정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기품 있는 중년 부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줏빛 당의를 곱게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아 범상치 않은 신부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지요. 총각, 안녕하신지요. 옥년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겸은 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씨, 어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소인을 돌봐주시는 정마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이세용 원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지요. 정마님이라 불린 부인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씨 집안의 정화련이라 합니다. 옥년이에게서 총각의 의로운 마음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한겸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씨 집안이라면 이 고을에서도 내로라 하는 문중, 정화련은 젊은 시절 궁중에서 상궁을 지냈다는 소문까지 있는 분이었지요. 마님, 소인 같은 미천한 농부를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몸소 찾아오셨습니까? 정화련은 온화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총각,
그런 말씀은 마시지요. 옥년이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올곧은 사람이라 여겨 직접 찾아온 것이외다. 그때 집안에서 유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들어서자 급히 치마를 여미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정마님이시고 이분은 옥년 아씨입니다. 마님, 누추한 집에 귀한 발걸음을 하시니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하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께서 이런 착한 아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초가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서둘러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비록 초라한 차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어찌 이런 소인을 찾아오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겸이 조심스레 묻자 정하려는 차를 한 모금 들이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총각, 사실 저는 새로 부임하신 이세홍 원님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원님의 어머니와 궁중에서 함께 지낸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원님께서 부임하신 뒤로도 종종 안부를 나누곤 합니다. 한겸과 유씨 부인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원님께서 이 고을의 실정을 묻기에 제가 들은 바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옥년이가 말하기를 이 고을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과 부당한 부역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더군요. 한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정말로 이 불의를 바로잡을 길이 열리는 것일까요? 마님, 그러나 저 같은 미천한 농부의 말을 원님께서 믿어주시겠습니까? 총각, 원님은 청렴하고 공정한 분이십니다. 더구나 내가 곁에서 증언을 더한다면 분명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옥년이 거들었습니다. 총각, 정마님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직접 나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원님께서도 현감이 올린 장부와 백성들의 삶이 다르다는 의심을 품고 계신다 합니다. 정화련의 말에 한겸은 운어대사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선한 일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마님,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일 저녁 무렵 원님을 직접 뵐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그때 총각께서 이 고을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정하려는 한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이 또한 인연이지요. 옥년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온 것이니 유씨 부인은 감격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제 아들이 참으로 큰 복을 받는 듯합니다. 부인, 복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총각의 선한 마음이 이런 결실을 불러온 것이지요. 해가 기울 무렵 정화련과 옥년이 일어섰습니다. 총각,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원님을 뵙도록 하지요. 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한겸과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내가 한 선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머니, 운어대사님 말씀이 옳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길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날 밤 한겸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드디어 이 고을의 불의를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다음 날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정화련과 옥년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서한겸은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중히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어머니 유씨 부인은 아들의 등 뒤에서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총각, 준비되셨습니까? 정화련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 마님. 마음의 각오는 이미 섰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지요. 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세 사람은 고을 관할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길 위에서 한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그의 가슴은 떨림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요. 관아에 이르자 아전이 나와 정화련을 맞이했습니다. 신분을 아는 아전은 극진한 예로 안내했지요. 정마님, 원님께서 내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하에 들어서니 중년의 단정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세용 원님은 40 중반의 나이, 수염을 단정히 가다듬고 눈빛에는 지혜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마님, 어서 오시오. 오랜만입니다. 원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송구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원님의 시선이 한겸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던 그 청년입니까? 예, 원님. 서한겸이라 하는 총각입니다. 매우 의로운 사람이지요. 한겸은 긴장된 마음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서한겸, 원님을 뵙사옵니다. 이세용 원님은 한겸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빛은 맑고 고다 보였지요. 일어나시오. 정마님께 들으니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왔다 하더군. 참으로 기특한 일이네. 원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이세용 원님은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자, 앉으시오. 정마님께서 이 고을의 실정에 대해 들려주신다 하셨는데 정하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이 총각으로부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님께서도 이미 의심하고 계시던 문제이지요. 원님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총각, 직접 말해보시오. 이 고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겸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원님, 현감 민치권이 백성들에게 정해진 세율의 2~3배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예, 원님. 그러나 상부에 올리는 장부에는 정상적인 세율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보고와 민심 사이의 괴리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더 말해보시오. 재헌 공사를 빌미로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지만 실제로는 현감의 사택을 고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한겸의 증언에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감의 신복 최방원이라는 자가 백성들을 협박하고 호소조차 막아섭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원님, 소인이 거짓을 말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을 백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때 옥년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원님, 소인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시오. 소인이 기생으로 지낼 적 민치권 현감이 기방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고관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세용 원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감이 올린 보고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하지만 장부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 적혀 있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한겸이 대답했습니다. 원님, 현감은 이중 장부를 꾸민 듯합니다. 실제로는 과도하게 징수하면서도 공식 기록에는 정상으로 적는 것이지요.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탐관 오리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지. 그렇다면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정하련이 나섰습니다. 원님, 직접 곡간을 살펴보시지요. 장부상으로는 곡식이 가득해야 하나 실제로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방도요. 또한 백성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 이세용 원님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서총각, 자네 덕분에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일 당장 조사에 나서겠다. 한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님, 혹 우리 말이 누설되어 화를 당하지는 않겠습니까? 염려 마시오. 진실을 전한 자를 내가 어찌 해치겠는가. 오히려 그 용기를 높이 사겠다. 원님, 은혜로이 말씀해 주시니 송구합니다. 정마님, 귀한 인연을 맺어주셔서 감사하오. 이제야 이 고을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소. 밤이 깊어 한겸과 옥년은 관할을 나섰습니다. 정하련은 원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남았지요. 총각,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옥년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덕분입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오. 아닙니다, 총각. 모든 것은 총각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지요. 집에 돌아온 한겸은 어머니께 오늘의 일을 전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얘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세용 원님은 곧장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민치권 현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뛰쳐나와 맞이했지요. 원님, 이른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현감, 곳간을 둘러보려 한다. 어서 안내하라. 민치권의 얼굴이 순간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도리는 없었지요. 예, 원님. 다만 어쩌다가 장부에 의하면 이번 가을 수확으로 곡식이 1000석이나 있어야 한다.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곳간에 이르자 원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거대한 창고는 텅 비다시피 했고 구석에 쌀 몇 포만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지요. 현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장부에는 1000석이라 적혀 있지 않더냐? 민치권은 목이 타들어 가득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흉년으로 백성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옵니다.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다면 그 기록은 어디 있느냐? 민치권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원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서류를.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백성들을 불러 물어보겠다. 곧 관아 마당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서한겸과 박영감을 비롯해 수십 명이 무릎을 꿇었지요. 백성들아,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현감이 너희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적이 있느냐?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원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세율보다 두세 배를 거두어 갔을 뿐이옵니다. 맞습니다, 원님. 저희는 곡식 한 톨 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세웅 원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현감, 이 사실을 어찌 설명할 셈이냐? 민치권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방원이 나타나 민치권 옆에 서더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님, 혹시 이 백성들이 거짓을 꾸미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미천한 자들의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원님은 그의 말을 끈듯 노려보았습니다. 그대가 최방원이로구나. 백성을 미천하다 부르는 것을 보니 내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겠구나. 아, 원님,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그만하라. 이제 스스로 증거를 찾겠다. 이세웅 원님은 관아 안으로 들어가 서재를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낯선 장부 하나가 나왔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장부에는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실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의 2배가 넘는 양이었지요. 현감, 어찌하여 이중 장부를 꾸민 것이냐? 민치권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원님의 눈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에는 뇌물 내역까지 적혀 있지 않느냐. 상급 관리들에게 주고받은 돈의 액수까지 일일이 기록했군. 민치권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옆에 최방원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헌공사라 하여 백성을 부역에 동원했으면서 실제로는 사택을 고친 사실이 적혀 있군. 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세웅 원님은 곧 관아뜰로 나가 모여있던 백성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백성들아, 조사한 결과 민치권 현감과 최방원이 너희를 속이고 괴롭힌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치권은 현감직을 파직하고 곤장 50대를 내릴 것이다. 최방원은 곤장 30대를 받고 이 고을에서 영원히 내쫓겠다. 또한 부당하게 거둔 재산은 모두 몰수해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원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이어 곧바로 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치권이 형틀에 엎드리자 형리가 곤장을 높이 들었지요. 하나, 첫 곤장이 내려치자 민치권의 비명이 관아뜰을 울렸습니다. 둘, 셋,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백성들의 한과 분노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서한겸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운어대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요. 50, 마지막 곤장이 끝나자 민치권은 의식을 잃고 끌려나갔습니다. 이어 최방원에게도 30대의 곤장이 차례로 내려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현감이 오기 전까지 내가 직접 고을을 다스리겠다. 이세웅 원님의 힘찬 선언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이지요. 그날 저녁 한겸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얘야,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한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옥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작은 친절이 이토록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요. 민치권의 형벌이 끝나고 열흘 뒤 이세웅 원님은 약속대로 몰수한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아침부터 고을 백성들이 모여들었지요. 모두 기대와 설렘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아, 오늘 민치권이 부당하게 거둔 재산과 토지를 너희에게 되돌려주겠다. 원님이 높은 마루에 서서 선언하자 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민치권의 사택과 그 주변 논밭 10여 마지기를 이번 일을 밝혀낸 서한겸 총각에게 분급하겠다. 한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원님, 소인이 어찌 이런 하해와 같은 은혜를 감히 받겠사옵니까? 한겸,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불의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자네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니 사양치 말고 받으라. 백성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박 영감이 나와 한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겸아, 내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진정 축하한다. 영감님,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님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치권이 사사로이 모아둔 곡식과 돈은 고을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특히 과부와 호랍이,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몫을 주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 굶주림 끝에 맞이한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요. 또한 앞으로는 정해진 세율 이상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부역 또한 나라의 일에만 동원될 것이다. 재산 분배가 끝난 뒤 한겸은 새로 분급받은 토지를 둘러보러 나섰습니다. 옥년이 곱게 뒤를 따랐지요. 총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머님과 풍족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씨 덕분입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오. 두 사람은 드넓은 논밭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비록 가을이 깊어 농사철은 지났으나 내년 봄이면 풍성한 곡식이 자라날 터였지요. 총각,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소인이 총각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겸은 걸음을 멈추고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총각께서 소인을 구해주신 날부터 아니 소인이 기생 출신이라도 업신여기지 않으신 그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겸의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오래전부터 옥년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소인이 천한 몸일지라도 총각 곁에서 평생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한겸은 옥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아씨, 저 또한 아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씨의 선량함과 지혜로움에 깊이 감복했소. 총각, 사람의 귀천이 어디 출신에 있겠습니까? 아씨의 마음씨는 그 어떤 양반 규수보다 고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뜨겁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두 사람을 감쌌지요. 그날 저녁 한겸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옥년 아씨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유씨 부인은 기쁨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그 아씨는 참 고운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정식으로 청혼드리겠습니다. 허락한다, 얘야. 그 아씨만큼 좋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느냐. 며칠 뒤 정아련이 중매를 서서 두 사람의 혼례가 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세웅 원님도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혼례 비용을 지원해 주었지요. 한겸, 자네가 고을을 구한 은인인데
혼례만큼은 성대히 치러야지. 고을 사람들 역시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한겸이가 참으로 복을 받았구나. 선한 일을 하니 보람이 있지. 옥년 아씨도 복이 크지. 그런 사내를 남편으로 맞으니 말이야. 드디어 혼례날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가난하던 초가집은 이제 넉넉한 기와집으로 변해 많은 손님을 맞이했지요. 혼례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줌의 쌀밥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옥년이 속삭였습니다. 아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소. 아닙니다. 총각. 총각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것이지요.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선행이 불러온 달콤한 결실을 함께 누리며 말이지요.